사랑합니다. 기독교와 사회복지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은선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의 초기 기독교 복지 활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후에 현대 사회와 사회복지에 대한 특성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복지 활동입니다. 1880년대에 외국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의료, 교육, 사회복지, 문화 이런 사업들이 전래가 되었습니다. 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열악하고 또는 신분 차이가 심했던 그런 시대에 외국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그 당시 가장 열악했던 의료와 그리고 문맹률이 높고 또 여성들 교육이 약했고 그리고 그 당시 이제 교육이 학당 중심으로 진행이 되면서 정말 일부 계층에만 접근되었던 교육의 기회가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고 누구든지 교육은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식의 전환과 더불어서 교육을 더욱더 활성화시켰던 계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신교육 접근의 기회를 제공을 하였습니다. 1884년도에는 의료 선교사 알렌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의료가 접근이 되고 또 의료에 관련돼서 교육이 진행이 되면서 지금 현대에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과 그리고 대학이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기틀이 이 당시 형성이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1885년도에 언더우드 선교사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경신학교가 설립이 되며 이로 인한 교육의 사업에 또 하나 이제 디딤돌을 마련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 1885년도 아펠젤러 선교사에 의해서 배제학당이 설립이 되고 우리나라 정동 감리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식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런 학당을 통해서 교육 사업이 진행됐고 지금의 배제대학교가 형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1886년도에는 스크랜턴에 의해서 이화학당, 지금의 이화여자대학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를 전례가 됐는데 그냥 무조건적으로 의식주를 해결하면서 국민들의 경제적인 빈곤을 채워주는 것만 진행된 것이 아니고 치료, 의료와 그리고 무지를 일깨워주는 교육의 사업을 통하여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그리고 그들에 대한 이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이제 빵과 또는 한 손에는 빵을 한 손에는 복음을 전했던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선교사들에 의해서 1880년대에 사회복지가 전래됐던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았는데요.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배경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사회복지가 적극적으로 확인이 되고 그로 인해서 지금 현대 사회는 사회복지는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우리 사회의 그 이제 동반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현대 사회 사회복지의 기본적인 특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시면은 사회복지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의료계 또는 교육계 또는 국가의 정치, 안보, 그리고 문화, 고용, 노동 현장, 즉 기업이라든가 산업 현장 이런 모든 곳에 사회복지가 늘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이제 이렇게 사회복지가 보편화됐다라는 것은 인간의 욕구와 인간의 또는 사회적인 문제를 현대 사회가 어떻게 야기시키고 그로 인해서 사회복지가 어떠한 그런 역할을 하는지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 그래서 사회복지의 특성을 크게 우리가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그리고 산업사회의 특성 또한 도시화와 핵가족화, 인구학적인 특성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의 103페이지입니다. 예, 우리가 앞서서 사회복지가 필요로 했다라는 것은 인간의 욕구와 인간의 문제가 있었고요. 이러한 욕구와 문제는 우리가 사회 외재적인, 즉 외부 환경의 실체를 현대사회가 반응을 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현대사회에서는 인간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무언가가 필요했는데 그로 인해서 사회복지를 요구를 하고 현대사회에서 더더욱 요청을 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이제 바꾸어서 생각하면은 사회복지는 인간의 이제 외재적 사회 인간이 머무르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일어난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고 충족하기 위한 그런 도구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사회복지 요청 배경 크게 네 가지를 이제 살펴보면서 이래서 사회복지가 우리 사회에 더더욱 필요하구나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 체제는 본질적으로 사회복지를 우리 사회가 요청하게 됐던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가 그 자본주의 경제 체제와 함께 발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봉건제도가 있었죠. 그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계층이 신분의 차이가 많고 그리고 그냥 주인이 그리고 신분이 높은 사람이 어떤 일거리를 주고 생활의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다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차츰 우리 사회에 자본주의가 들어서면서 인간의 욕구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인간으로서의 삶을 존중받고 조금 더 인간다운 삶을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환경의 문제를 확인하게 될 수밖에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자본주의 같은 경우에는 영리를 추구하고요. 그로 인해서 자유 경쟁을 통해 개인의 사적 재산, 즉 사적 그 소유를 얻어낼 수 있는 개인의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러한 원리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모든 국민은 이런 신분과 계층의 차이가 아니라 자유롭고 평등하게 내가 경제활동을 하면서 내 삶을 유지하고 싶은 욕구는 더더욱 높아졌는데 이러한 이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 자본가와 노동자와의 그런 갈등들, 불평등은 더더욱 높아지는 현실이었습니다. 이 자본가와 노동자가 굉장히 평등하고 합리적인 관계라고 보다는 불평등하고 또는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갈등의 관계가 높아지고 그로 인해서 자본가의 신분은 더욱더 강화가 되지만 노동자는 일을 하고 또 해도 궁핍이라는 것, 빈곤이라는 것이 해결이 안 되고 그로 인해서 어떤 사회적인 약자로 전락되는 그러한 또 하나의 문제를 일으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윤을 추구하려고 하는 자본주의 속성에 따라서 누군가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 노동력을 착취를 당하다 보니 개인의 건강과 질병 이런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궁핍함을 초래하게 된 거죠. 그 결과 단기적으로는 이윤을 극대화하고 자본가의 부가 축적되지만 반면에 일반적으로 노동력의 보존과 재생산이 어렵게 된다라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인에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국가 전체의 부를 축소하면서 더 많은 약자들을 일으켜내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됐다라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서 노동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고 그리고 노동자와 또한 자본가의 갈등을 해결을 하면서 서로 간의 그런 이익들을 잘 보장하고
그들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복지법 그리고 사회보장법으로 확대하고 발전할 수 있는 사회복지가 긴급하게 요청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불평등을 만회하고 그들이 복지적인 주체로서 그들이 사회복지의 대상이 되면서 자본주의와 함께 발전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노동자들을 잘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으나 그 중에서도 상호 부조적인 목적을 가진 공제조합이라든가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들의 어떤 정치적인 메커니즘에 이익을 투입하고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행동을 펼치게 됐던 것입니다. 노동자들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서 오늘날 자본주의 형태에서 사회복지가 동시에 발전이 됐고요. 더불어서 이로 인해서 기업 단위, 즉 기업복지가 같이 발전이 되면서 노동자들의 복지와 생산성 이 두 가지들을 다 읽어내려고 했던 그러한 노력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복지, 또한 그로 인해서 기업의 복지도 같이 발전된 형태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회복지를 요청하게 된 배경을 보시면요, 산업화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산업화가 들어서면서 사실은 노동자가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죠. 이전에 농민, 즉 농사를 주로 경제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산업화가 들어서면서 공장에서 일을 하는 그런 노동자로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 산업활동을 하면서 각종 산업재해라든가 또는 질병이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을 하다가 다치고 또 원치 않게 실업이라는 문제도 봉착이 되고, 그로 인해서 또한 여러 가지 이제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거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때에 따라서는 퇴직 이후에 소득 부장의 문제도 발생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농사는 평생을 질 수 있지만 이 산업화로 인해서 이제 공장이 들어서면서 노동의 현실에 있었던 사람들은 때가 되면 퇴직을 해야 된다라는 문제로 이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또 하나 도시화는 도시 환경이라든가 토지 이용에 관해서 국가의 통제를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가의 통제 속에서 개인의 어떤 능력과 개인에 대한 어떤 보장보다는 어, 국가의 통제 속에서 개인의 복지가 일부 제한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 속에서 산업화가 더더욱 진급이 발전이 되면서 그 시민들에 대한, 즉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가 또는 어떤 정부의 개입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런 이제 웰레스키와 르보 같은 경우에는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사회복지가 요청이 된다라는 사실을 사실 미국에서도 분석하고 입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각종 인구 사람과의 관계, 사회 내에서 어떤 사람들의 분화와 계층화의 문제, 사회 연대성과 통합에 대한 문제, 그리고 어떤 사회 체제에 존속하고 그 파급 효과들에 대한 부분을 잘 습득하는 부분들, 기존의 전통적인 상호 부조 방식이 새롭게 변화되고 또 과학기술이 발달이 되면서 그로 인해서 인간이 적응해야 되는 또는 내면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새로운 기술들과 새로운 교육들을 또 보급하고 받아들이는 일들이 이 산업화 시대에 더더욱 필요로 하면서 사회복지가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었습니다. 교육이라는 문제는 교육에서 다루어야 되지만은 사회복지에서도 엄연히 교육복지, 복지교육이라는 측면에서 교육을 받고 잘 알아야만 그로 인하여서 국민들이 무지가 일깨워지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 적응하고 새로운 환경들을 잘 확인할 수 있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그 시민으로서의 능력들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도시화와 핵가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현대사회의 특성이 이전보다 더더욱 커지면서 그로 인하여서 정치, 경제, 이 모든 전반적인 분야에 사회복지의 그런 필요성을 더욱더 요청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도시화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도시로 집중이 되죠. 그로 인하여서 우리 사회에 그 가정이 대가족화 됐던 것이 핵가족화로 전환이 됩니다. 가족의 규모가 작아지면서 가족 간의 갈등과 또는 여러 가지 분쟁들을 또 이렇게 잘 절충할 수 있는 인력들이 점차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한 도시로 인구가 집중이 되면서 도시 지역에 있어서 공동체를 형성하는 가운데 각종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이 됐고 그로 인한 해결책이 필요했었습니다. 이익 집단이라든가 인간의 소외 문제 그리고 슬럼과 여러 가지 이제 또 하나가 인간의 관계 속에서 어떤 뭐 고독의 문제, 익명성의 문제, 개인주의적이고 또 이기적인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인간 개인 내면적이고 굉장히 심층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면서 이전에 따뜻하고 또 대가족이라든가 시족 사회에서 일어났던 그런 인간 간의 그런 관계적인 문제들이 점차 상실이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거죠. 경제적인 도구로 사람을 대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낯선 사람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경계해야 됐던 것들, 그리고 이 도시로 인구가 밀집이 되면서 어떤 보건이라든가 위생, 청소년의 비행 문제, 그리고 또 시골에 계시는 노인들의 부양 문제, 그리고 도시로 인구가 집중이 되면서 주택난의 문제, 주거의 문제, 또한 도시로 와서 일을 하고 싶은데 음, 취업을 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취업의 문이 좁았던 현실, 그로 인하여서 다시 빈민으로 전락하는 것들, 실업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더불어서 핵가족화되고 도시화로 왔는데 그로 인하여서 혁신적으로 가족의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이 이루어진 거죠. 핵가족화되고 맞벌이가 되면서 기본적으로는 가정의 육아, 아이들의 양육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가정의 기능이 약화가 되고요. 또한 부부의 문제, 또 아동 양육 문제뿐만이 아니라 노인의 부양 문제까지도 새롭게 부각이 되면서 우리 가족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국가의 새로운 제도적 장치가 필요로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가정뿐만이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그 밖에 아이들의 육아, 양육, 교육의 문제, 그리고 노인들이 부양받을 수 있는 지금 현대로서는 뭐 주간보호라든가 또는 요양병원이라든가 요양시설, 자녀들의 손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장기보험 같은 것이 더더욱 우리 사회에 요청이 됐던 부분입니다. 이런 이제 전통적인 사회복지에서 이제 현대적인 사회복지로 전환이 되면서 자녀적인 사회복지라는 개념에 우리 사회가 이제 더욱더 필요로 하면서 이전에 사실적으로는 한정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 사람만 사회복지가 접근을 했다라면은 이 시기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사회복지는 일반적으로 일반 소수만 접근하는 것들이 아니라 국민 대다수를 사회복지의 대상으로 접근해야 되는 그러한 보편적인 또 하나의 사회복지로 전환이 되고 인식이 됐던 그런 시대적인 그리고 환경적인 사회복지를 요청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미래에 우리나라 사회복지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사례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점차 자본주의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되면서 그 사회복지를 요청을 하게 됐죠.
그러면 또 하나 뭐 앞에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인구학적인 특성들이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또는 다양한 민족들이 서로 연합이 돼서 살아가는 우리나라의 특성들이 있는데 이러한 이제 흐름을 살펴보시면서 대외 환경 속에서 미래 사회복지를 한번 또한 예측하고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과 의사, 변호사는 어린 학창 시절 장래 희망으로 자주 거론됐던 직업이었죠. 하지만 고령화 사회에서는 전망 좋은 직업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 직종은 무엇일까요? 한상혁 기자입니다. 고령화 시대와 4차 산업혁명 시기를 동시에 맞이한 우리나라. 격변의 시대, 전망이 밝은 직업군은 무엇일까? 한국고용정보원이 우리나라 대표 직업 196곳의 일자리 전망을 분석한 결과 2027년까지 취업자 수가 증가할 분야로 19곳을 꼽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보건과 의료, 생명과학 분야에서 일자리가 늘 것으로 예상됐는데 간병인과 간호사, 간호조무사, 생명과학 연구원 등이 해당합니다. 고령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건강돌봄과 의료 서비스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사도 노인 수와 복지전담 인력 확대로 수의사 역시 반려동물 문화 확산으로 취업자가 늘어날 직업군에 속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기와 맞물린 자동화로 향후 뜨거나 질 것으로 예상된 직업군도 있습니다.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가상현실, 자율주행차, 스마트팜 전문가, 로봇과 환경공학자 등은 유망 직업군으로 분류됐습니다. 반면 결혼상담원과 웨딩플래너, 계산원, 매표원, 세공원, 텔레마케터 등은 취업자 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기술이 혁신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자동화되는 데 이제 취약한 단순 반복적인 일을 하는 그런 일들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감소가 예상이 되고요. 한국고용정보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향후 10년간 직업전망 보고서와 함께 4차 혁명 시대의 진로 가이드북 원본을 받아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영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미래 사회 복지를 유추를 하고 또 확인을 하면서 사회복지가 어떻게 이 환경에 변화되는 환경에 대처해야 되는지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또 한 분야입니다. 마지막 이제 사회복지를 요청하게 된 배경은 바로 인구학적 특성입니다. 이제 현대 사회에 와서는 인구학적인 특성 역시 사회복지를 요청하게 된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요. 인구의 절대적인 어떤 감소 그리고 성장이 사회복지와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출산이라는 인구의 감소 문제. 지금 사회복지가 보건복지부에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가족의 문화 그리고 노동의 그런 현장 그리고 기업에서 어떻게 이들 가족들에 대해서 또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고 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국가가 출산 장려금과 더불어서 또 기업에서도 그들이 근무하고 현장에서도 출산을 잘 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제도라든가 또는 아버지의 그런 휴직이라든가 또는 휴가 제도까지도 같이 기업에서 고려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 부분은 이제 인구의 양적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노인들의 그 연령대가 이제 높아지고 수명이 증가가 되면서 그들이 부양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 그들이 또 경제적으로 또 안정감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퇴직 후의 생활 보장에 대한 그런 문제, 그리고 또 노인들이 즐겁고 또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인들의 문화나 여가 그리고 복지적인 그런 접근들을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죠. 또한 우리 사회에 경제활동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유입이 되는 다문화 가족도 있고 또 반대로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으로 또 나가는 경우도 생기죠. 이런 이제 노동인구가 새로워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더불어서 이민이라든가 이주의 문제 또는 그런 환경들이 자꾸 열어지면서 이제는 어떤 제한된 사회복지가 아니라 더 글로벌하고 확대되고 국가의 경제적인 그런 지리적인 경계를 뛰어넘어서 조금 더 그 확대되고 강화된
그 국제적인 사회복지가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사회복지를 요청하게 된 배경을 보시면 그냥 일반적으로 인간의 욕구, 문제만 가지고 사회복지가 접근된 것이 아니라 이런 외재적인, 즉 환경적인 그런 사회의 현상을 보고 사회복지를 요청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사회복지 요청에 대한 외재적인 여러 가지 배경이 오늘 이 시간 자본주의 경제체제라든가 산업화, 도시화, 그리고 인구학적 특성으로 살펴보았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또 사회복지가 어떤 형태로 변화가 되고 요청이 되는지를 또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